예, 안녕하십니까.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진우 스님 인터뷰,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 개혁을 주제로 한 진우 스님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특별히 굉장히 모시기 힘드신 분들인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세 분의 스님을 오늘 좀 모셨습니다.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세 분의 스님 모셨는데 이 세 분 스님이 자칭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조계종의 문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문제 스님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모신 세 분 스님 도정 스님하고 허정 스님하고 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던 진우 스님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일단 세 분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부터 하셔야 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건 범납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먼저 하죠. 저는 예. 제주 서귀포 남선사 주지 도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한 관계로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저는 본명이 허정이고요. 지금 지리산 백장암이 있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 진우 스님은 처음 뵙는데 이렇게 도정 스님하고 진우 스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해봅시다. 예. 진우 스님. 예, 저는 저번 시간에도 인사드렸던 동국대에서 교법사 맡고 있는 진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모시다 보니까 세 분 스님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다 이제 조계종 내에서 바른 소리 하시다가 징계를 다들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로 좀 징계를 받으셨는지 그거부터 좀 묻고 싶은데 도정 스님도 징계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으셨습니까? 두 번이나 받았는데 처음에 총무원장 직선제 좀 하자고 해서 허정 스님하고 둘이 이제 집회하고 기자회견 이렇게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진 스님이 또 조계종 개혁하자고 해서 단식할 때 참여하면서 여러 번 기자회견 하는 중에 그 전에 작광 스님이 집단 폭행을 종단으로부터 당해서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할 겸 그래서 총무원장 선거가 직선제가 아닌 전두환 정권에서나 일어났던 그 체육관 선거, 통일주제 국민회의 이런 선거가 과연 우리 종단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후보자와 개파 간에 무슨 자리를 나눠 먹기 하는 그런 밀약이 이루어져서 이건 큰 폐단이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어쩌다가 조계종이 비리 백화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나 요즘에 본사 주지나 종단의 주요 소임자가 되려면은 숨겨놓은 마누라가 한 명이 아니고 둘 셋은 돼야 된다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종단을 모독했다. 승가를 모독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공권정지 3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집회가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설조 스님 그 총무원장의 은처 숨겨놓은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다가 또 공권정지 5년을 또 받았어요. 첫 번째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법계 강등 종덕에서 대덕으로 강등됐고 두 번째는 가중처벌을 받아가지고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도 괘씸해가지고 사회법에 제소를 해서 제가 무효 소송을 이끌어냈지요. 그래도 지금은 제주 남선사 주지 임명장을 받고 포교 일선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허정 스님도 어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18년에 그 불교신문에서 저를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자성 스님하고 같이 일하는 박기련 거사님이 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이제 그 두 가지는 무혐의 판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도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선제 운동을 하다가 2018년에 공권정지 3년의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소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3년 지나가지고 지금 풀린 그런 단계고요. 아무튼 간에 자세하게 뭐 불교 신문과 그 박기련이 어떻게 저를 고소했는지는 뭐 차차 얘기를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그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제가 그 설조 스님 단식 한 100일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스님 모시고 있으면서 인사동에 매일 아침 그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요. 그런데 불교신문 기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불교신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허정 스님이 과거에 이러이런 그 불교신문을 쓰레기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로 경찰서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쓰레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쓰레기 신문하고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죠. 기억이 좀 새롭네요. 뭐 도정 스님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 종단에서 굉장히 이제 약올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징계 받을 만하죠. 이 정도면. 승풍 실추라는 이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쟤네들이 굉장히 약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저 진우 스님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예. 징계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 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계신 두 큰 스님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사실은. 두 스님은 이제 정치범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역학구도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신 거고 저는 그 동대 교법사에서 해직당해서 해고당해서 그걸 이제 동대 이사장인 이제 성우 스님을 상대로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했다고 해서 종문법 위반으로 저는 이제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결이 좀 다르죠. 저는 노동계 쪽이고 두 분이 이제 정치 쪽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두 스님의 길을 제가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에 인터뷰한 것 때문에 이제 승풍실추로 해서 후보부에서 등원을 하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또 일사천리로 아마 앞에 두 선배 스님이 가셨던 길을 제가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저번에 그 명진 TV에 나오셔서 인터뷰한 그 내용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날라왔나 보네요. 예. 네, 정확히 얘기하면 또 명진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또 추가가 되겠죠. 저번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것도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거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에서 판결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적시된 내용 중에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이 우리 종단 법보다도 국민들에게 그렇죠. 우선한다. 그런 내용들을 그 판결문에 적시를 한 내용으로 봐서 반드시 또 종단의 변호사한테 어떤 죄목으로 이 스님이 징계가 됐느냐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런데 저 재판 때에도 종단 쪽에서 그걸 갖다 주지는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적용돼서 이 스님이 이 징계를 받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게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 자체도 그 법원의 판사가 그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 문제도 그렇게 특별히 세속 법원에 가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속법에 대해서는 그 저도 재심 때 재심 호계위원이었던 보광 스님이 얘기하는데 사회법에 가면 본인들이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징계를 하는 이유가 스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스님들이 그 징계를 딱 받아서 재적 상태다 그러면은 만나는 신도들한테마다 사실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절에도 못 가 있고 조계종 절에는 못 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게 되면 저도 봉선사 말사였던 그 복령사라고 도반스님 절에 있었는데 벌써 그 주지 스님한테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종단법에는 일단 위배가 되니까. 그런데다가 동대 같은 경우는 또 종립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법사로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이 법회인데 그래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종단에서 당신 제적받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정치거나
아니면은 그 법당 관리 청소를 잘 해놨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밖에 저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징계를 2번이나 받다 보니까 이 언론에 그 징계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모한 뭐그 조계종 개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예. 무슨 데모 집회만 참석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쭉 도배가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주도 가면은 남산사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남산사를 오기 전에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이 스님이 맨날 데모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뭐 피해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남산사를 검색을 하면 옛날에 제가 징계 받았고 또는 뭐 기자회견 했던 내용들이 한참 뒤로 밀려가 있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세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문화행사라든가 음악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문화행사로 지금 도배를 좀 해서 일단 첫 장에 열리면은 좋은 이미지가 좀 있는 거죠. 세탁은이라고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노골적인 간접 광고 같은데요. 남산사에 대한. 남산사는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럼요. 뭐 그러고 보니까 저희 평화의 길 이사장이신 명진 스님도 제적 처분 징계를 받았던 스님이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다들 징계받은 스님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톨릭의 신부가 그 신부 지위를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마 교황이 그건 하는 것이고 이미 신부 서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은 안 줄 수 있지만 징계로 옷을 벗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진 스님도 조계종의 승격만 지금 없어진 것이지 승려 지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법회도 하고 승복도 입고 다니고 당신 하고 싶은 일을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계종 중이 아니다. 또 승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제적도 일종의 징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적됐다가 조계종에서 많이 복권된 그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조계종 승격이 없다고 해서 승려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죠.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고 또 사회법으로도 잘 용납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계종에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진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활동 반경을 좁히게 하고 그리고 또 도정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선사 가면은 종원 스님 있다라고 가보라고 그랬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뭐 징계받고 데모 스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조계종 종단에서도 보면은. 근데 징계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 그 외에 좀 스님들이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뭐 법문을 이렇게 좀 하시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오히려 징계를 맞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징계받은 스님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종단에서 무슨 뭐 잘못을 했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저렇게 바른 말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정말 상식을 가진 스님이고 존경할 만한 스님이다. 제가 이제 징계를 받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우습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는 사실은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징계를 받고 저도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더 존경스러운 스님이니까 진우 스님은 겁내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계 안 받은 스님들은 바이든이 쪽팔립니까? 징계 안 받은 사람들은 좀 쪽팔려야 돼요. 아마 조만간 다들 줄 서서 징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뭐 오늘 저희는 이제 징계받은 최고의 조계종의 최고의 스님 세 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참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네. 그 스님 참 저를 딱 보더니 아유 스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제가 비겁하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뭉클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을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보면요. 아까 전에 그 두 분 스님 말씀하신 거 속에서도 나왔는데 직선제, 총무장 직선제를 이렇게 요구하고 직선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것 때문에 뭐 징계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좀 있으신데 지금 이 시점에 조계종 총무장 직선제를 이렇게 요청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체육관 선거 예. 대의원 제도로 해서 321명의 투표권자가 야합을 하는 거죠.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누구를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해서 찍게 되니까 일반 종도들의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를 하자. 그러는데 어느 종회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직선제를 하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지금 뭐 수십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그 뭐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321명만 나눠 먹냐? 일반 종도들에게 다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단돈 뭐 10만 원이 됐건 5만 원이 예. 됐건 왜 당신들만 특권자인 것처럼 나눠 먹고 다른 종도들은 저기 그냥 말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직선제를 하게 되면 후보자가 공약을 하게 됩니다. 예. 공약을 하게 되면 그 공약을 얼마만큼 지켰느냐에 따라서 다음 재신임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선제가 좋은 건 뭐냐면 공약을 내세워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가 공약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다 실천이 되고 만들어진다면 종단은 건전하게 발전하고 좀 모든 종도들에게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함께 돌아갈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종단에 우리가 10,000원씩 CMS로 이렇게 사회복지 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어떤 교구 본사에서는 정말 그 노스님의 그 수행연금 이런 것 등이 돼 있질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직선제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한 창구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모든 그 일원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종단 그 승려복지에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체육관 선거에서 나눠먹기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총무장 선거 없이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종도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 사회복지는 계속 후진성으로 지금 떨쳐지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직자 예우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거인단이 32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거 때가 되면 이 선거인단을 흔히 얘기해서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폭넓게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대의원 그 본사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직선제로 그러면 선출을 하느냐. 그것도 간선제로 선거인단조차도 간선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 대부분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예. 동의를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략에 의한 아니면은 갑질에 의한 이런 그 선거인단 조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예. 그 원행 스님 이제 후보로 나오셨던 그 선거에 총무장 선거에 직할교구 선거인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하셨던 간선제의 좀 문제를 좀 느꼈던 게 우리 조계종 선거 체제가 지금까지 이제 특히나 총무원장 선거 체제는 꼭 일본의 자민당 같아요. 그러니까 개파 정치들만 살아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뭐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정당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개파들을 어떻게 이제 안배를 해서 어떻게 이제 나눠먹느냐 해가지고 이익이 서로 합치가 되면 이제 공유가 되면 그걸 이제 나눠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일본 자민당이 그런 것처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집단 자체가 서로 이익 카르텔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간선제가 되면 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몇 명으로 이렇게 간추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좋게 얘기하면 섭외고 설득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매표하는 행위가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부끄럽게도 참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저도 원행 스님 쪽에서 나눠준 돈을 제가 1,000만 원을 그때 받았어요. 선거 바로 그 전날 이제 그래서 제가 물론 원행 스님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원행 스님이 가고 난 뒤에 한 30초 뒤에 무량의 간사가 와서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무량의 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옆에 식당에서 방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저도 이제 받았고 너무나 창피하게도 제가 그 값으로 또 그 다음날 투표장에서 제가 원행 스님을 찍었던 그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0만 원이 그 5만 원짜리로 줍니까? 예. 그리고 띠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 못 받아보셨죠? 저는 뭐 예, 100장 단위 이렇게 2개 못 받아보셨죠, 스님? 예. 허정 스님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저는 없습니까? 뭐 1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좀 덜 창피했는데 덜 창피했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창피했던 게 제가 은혜사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이제 아마 우리 동국대 교직원들 수련대회 한다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배 스님인데 그 스님도 선거인단이었거든요. 은혜사. 근데 이제 어떤 얘기 나오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1,000만 원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린 500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배달 사고거나 아니면은 배달 사고 아니 왜냐하면은 금방 알게 될 건데 누구는 1,000만 원 주고 직할교구는 1,000만 원 주고 은혜사는 500만 원 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은혜사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라면 이건 뭔가 배달 사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그 스님은 그걸 받고 총무원장을 뽑아줬다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그 돈을 선화여고라고 하는 곳에 다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감히 그 돈을 사실은 여행 간다고 잘 썼는데 다시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을 다시 모아가지고 제가 좋은 일에 제가 저질렀던 그 과오를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바로 세워보려고 또 좀 내 나름대로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좋은 일에 이제 쓰겠다고 한번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가 되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종도들이 확 늘어나면 도저히 그런 이제 올바른 스님들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스님들이 더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 매표도 못할 뿐더러 매표하려고 하는 마음도 못 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자들까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직선제가 되면 어떻게 조계종을 다 돈으로 살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그리고 그게 또 겁나서도 그런 마음을 안 낼 거니까 저는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먼저 주장하셨던 직선제가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신도들까지도 포함하는 이제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뽑는 데는 반드시 신도들과 사부대중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진짜 대중공사의 자리 그리고 이제 포살의 자리가 돼서 진짜 앞으로의 조계종을 이끌어 나갈 소원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마 조계종이 직선제가 되면 아마 확 대번에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종단 개혁의 핵심 방향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쨌든 직선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죠. 직선제를 사실은 뭐 이렇게 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직선이라고 하니까 율장에 직선제라는 말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선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승가가 20명이 살든 30명이 살든 그 사람들을 이제 현전 승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20명이 사는데 15명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그 법은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가가 20명이 살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20명한테 다 물어야 되는데 이 묻는 작업이 전체에게 물어야 된다. 요 정신이 전체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선제는 말이 어떤 직선제지 승가에서 얘기하는 대중공사의 다른 이름이고 네. 대중공의제고 현전 승가에서 2600년 동안 승가를 운영해왔던 그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거의가 대중 다수결로다가 그 의견을 모아왔는데 이 전통은 그냥 승가의 운영 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얘기로 막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승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승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 방법이 한 표를 찍는 거든 침묵을 하는 것이든 뭐 이렇게 무슨 문자를 보내는 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 여기에 직선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물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포살할 때 포살장에서 거기서 직선제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사진 찍어가지고 총무에 딱 보내면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돈도 안 들고 승가의 운영 원리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이렇게 모든 스님들의 존경을 받는 표를 받은 사람이 총무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 총무원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무원장이 대중의 뜻을 원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종단은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도 사실 대중이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책임지고 대중이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 직선제인데 이것을 이상한 어떤 율법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은 율작이 없는 것이다라면서 이상한 논리로 이제까지 종단이 이것을 방어해 왔는데 이 방어하는 취지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기득권을 이 직선제가 되면 기득권을 다 놔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무식한 거 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다 놔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대중을 외호할 수 있게 하는 총무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신세를 졌던 개파 수장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지분을 지켜줘야 되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계속 개파를 확장시키고 공고화시키니까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반드시 제 생각에는 모두 공의를 하겠지만 이 직선제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조기준 100년 대계가 이게 결정되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조원주법을 잘 만들어내도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계 종단은 이익 공동체가 된다. 정말 수행 공동체가 되려면은 전체에게 묻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적인 이름으로 그것이 직선제라 한다. 이것뿐이거든요. 종단에서 과거에 직선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종단 기관에서. 종단이 여론조사한 거죠. 그런데 81.6%가 직선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직선제를 찬성했어요. 그때는 스님들만 했는데 81.6%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선제 운동을 한 거죠. 왜? 종도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계속 종단을 사유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서. 그렇죠. 15,000의 비구비구니가 한 명을 당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종단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지난번에 승려대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승려대회를 하면 안 된다. 그 코로나 전국에 무슨 승려대회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자회견 했다고 예.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 조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호 스님이에요. 이번에 그 봉은사에서 예. 폭력 사태를 폭력 사태, 예. 유발을 시킨. 그래서 조사를 충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성 스님의 머리 기르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다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또 했지요. 고발을 했는데 그게 승풍실추에 해당이 되고 승풍실추는 종원용법에 3년 정도의 이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허정 스님이 엊그저께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래. 뭐 이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한 직선제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87년 이제 6월 항쟁에 참여하면서 그때 직선제 개헌을 이렇게 학생들이 요청을 했고 온 국민들이 요청을 했죠. 해서 직선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넘어서야 됩니까? 이게 뭐 종원종법의 개정이 필요한 건지 절차가 이제 종원종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종단은 직선제로 다음 총무원장을 뽑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81명의 종의위원들이 그러면은 자기 역할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총무원장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행세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한 표니까 자기 의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스스로가 내려놓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전번에 직선제 해가지고 81%가 나왔고 또 이번에 2월 달에 그 승려대회를 할 때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63%가 30%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종회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끊임없이 이런 대중의 의견을 묻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끊임없이 대중의 의견이 이렇다고 내놓는 거예요. 63%가 나와가지고 승려대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제가 그날 그 아침에 MBC 그 라디오인가 거기 이제 직접 생방송 통화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종단에서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모든 대중이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건 승단이 그렇게 운영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제 많은 스님들이 좀 수동적이고 숨어있고 해가지고 뜻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가지고 그때마다 사안마다 승려들의 이 정도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것을 내놓으면은 저 총무원의 저 몇몇 사람들이 우리 대중의 의견이 이런데도 자기들이 끌고 와야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시스템과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 놓으면은 대중들은 이제 이 대중의 뜻을 점점점 무겁게 여기고 따라하겠죠. 일단 스님 굉장히 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분위기가 화끈 달아올랐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그 직선제 이야기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물 한 잔씩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열기가 막 이제 솟네 솟아. 역시 스님은 그저 은근한 숯불이시군요. 좀 분위기가 너무 후끈 달아올라 가지고 잠시 물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힌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게 결국 이 종단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승사단, 상월 선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또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대체 이 상월 선언, 상월 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자승 집단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바라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불교 중흥이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천막 속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우리 한국의 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느냐. 결국에 나와서 하는 일이
걷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인도에 절 짓고. 예. 그 인도에 절을 짓는다면 한국 불교가 중흥이 되냐. 또 여기저기서 저기서 계속 걷는다고 하면 예. 자기들은 돈을 모금하고 자기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조직을 강화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과연 한국 불교를 중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상월 선언회에서 했던 저런 이런저런 일들을 영화를 다 찍고 그랬어요. 예. 그 영화의 소재가 되느냐. 이런 것이 과연 불교 중흥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작태에 대해서 이미 영화에서 많은 그 모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진우 스님이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진우 스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예. 좀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아시는 게 해보죠. 있으면 좀. 아니 근데 이제 예. 진우 스님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분들이 그 천막결사 3개월 하고 나서 예. 상월 결사라고 이름 붙이고 모든 행사를 상월 결사 정신을 뭐 이어받아서 뭐 계승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상월 결사 정신이라는 게 뭐냐? 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월 결사 정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추운데 천막 치고 들어가서 머리 안 깎고 목욕 안 하고 하루 일종씩 하고 그러고 그냥 3개월 지냈어요.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법이 맞냐? 아, 부처님이 고행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부처님 법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불교 중흥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교 중흥해가지고 신도가 늘었고 포교가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수행정신을 혼동시키고 수행쇼가 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제가 듣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한다. 이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툭 하면은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해야 되고 그것이 불교 중흥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용이 빈 껍데기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행쇼라고 해도 되고 예능쇼라고 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를 망치는 짓이에요. 이건. 근데 스님 그래도 네. 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90일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화두를 들고 뭔가 불교 중흥을 위해서 참 이렇게 고뇌하고 고심하고 자 그러면은 그 이런 걸 내용이 하지 않나. 어땠는지는 우리 진우 스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어떻게 지냈는지 진우 스님께서 하나하나 한번 예. 얘기해 주실 겁니다. 한번.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지극한 참회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국 불교를 망친 거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겠다라고 진정한 마음을 냈다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돼요. 근데 상월선언은 처음부터 사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월 그거 결사 자기들끼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사기요. 아, 스님 이렇게 부끄러우시면 제가 다 까먹는 다 까먹어 네. 지금. 대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님. 네. 사기 진짜. 다른 것보다 일단 무문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절대 무문관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네티즌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 K 컬처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래도 그 추운 데서 그래도 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굉장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상월선언 문이 열린다라고 하던 그 행사를 생방송을 했어요.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때 종정이셨던 진재 스님이 들어가서 이제 인가를 해주고 인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그 진재 스님을 모시고 종종 스님을 모시고 회주였던 자승 스님이 라운딩을 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주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스님 왜 저기 CCTV가 있죠? 이러는 거예요. CCTV에. 거기 왜 CCTV가 있지?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딱 멈춰봤더니 CCTV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승 스님도 인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아니 왜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그래요.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놨다. 아니 뻔히 다 보이고 문 열면 보이는 거를 왜 CCTV를 해놨겠어요. 근데 보면은 그 영화에는 항상 그 천막 앞만 비추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보면 분할이 돼 있는 게 한 16분할이 돼 있는데 항상 4개만 켜 있고 밑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보안 시설을 한다고 밖에도 CCTV를 달아놨고 행사장도 CCTV를 달아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재롱 떨고 있는 사람, 누구누구 오고 누구누구는 안 왔는지를 안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밖에 방문한 사람들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그 의심을 불손한 저만 한 게 아니고 그 자승 스님의 그 최대 이너서클이라는 구인회라고 스님 아시죠? 예. 구인회 한 멤버도 보살님이 있는데 그분이 물어봤대요. 스님, 그 CCTV로 우리 지켜봤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승 스님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CCTV가 있는 거는 동영상이나 자승 스님 본인도 인정을 했고 두 번째는 그곳이 절대 무문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자승 스님,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자승 스님이 뭐 엄청나게 소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먹는 것도 잘 조절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파트에 보면 자승 스님 뒤쪽으로 이 홈짐 트레이너가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몇십만 원 이상 한 몇백만 원 하는 트레이너예요. 거기다 덤벨도 한 20kg에서부터 무게 단위로 다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종정 스님을 모시고 그 구경을 시켜줄 때는 그게 싹 치워져 있습니다. 그 큰 기구가 치워졌다라는 건 언젠가 문이 열렸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치웠을까요? 그렇죠. 스님들이 안에서 치웠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아니 사람이 불가사리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먹어요? 쇠뿌대기를. 아니 그리고 또 대형 냉장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예. 자기들은 뭐 이랬니 저랬니. 이제 그 운동기구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 운동기구.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전라도 사투리는 어양스럽다 그러는데 그냥 운동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선방에도 다 운동기구 있으니까. 그러면 아닌 척은 하지 말아야지. 그 영화 내용에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줄넘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운동을 했다고 나와요. 호산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절하거나 108배 참여를 하거나 운동을 108배 참여를 하거나 줄넘기 가지고 하면은 소리가 나니까 자기네는 그런 운동기구를 안 쓰고 이미지로 이렇게 했다고. 예. 얼마나 어영스러워요. 거기서 버터플라이가 있었는데 거기다 덤벨이 몇십 킬로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아주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아예 그러지 않던가. 그럼 먹는 거 얘기를 할게요 또.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칠판에 그 화이트보드에 써놔요. 바나나나 뭐는 뭐 안 좋고 토마토나 이런 거 뭐에 안 좋으니까 언제까지 빨리 치우세요. 그게 500리터 이상 되는 냉장고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약속으로 삼아서 뭐 하다 보면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되지. 저희가 너무나 칼로리가 딸려가지고요. 선덕스님께서 하나 주셨던 그 초콜릿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꼭 뭐 소원 하나만 얘기하라 할 때 제가 초콜릿을 썼습니다. 어떤 스님은 또 뭐 자기는 스님들한테 눈치 보이는 게 너무 눈치 보여서 자기는 몰래 커피 스틱 하나를 안 하고 2개를 해가지고 100칼로리 스틱 하나에 100칼로리인데 200칼로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스님들한테 죄송스러웠는데 스님들은 그걸 못 본 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양스러운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들이 총무부에 가가지고 몇 개의 규약을 청규를 안 지키면은 승복을 벗겠습니다라고 그거 낸 것 중에 하나가 또 자기들은 한 벌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복 한 벌이면은 내가 누비까지는 내가 쳐줘. 겨울이니까. 아크테릭스 그거 하나 살려면요. 저도 신도들이 선물 안 해주면 저도 못 입어요. 근데 단체로 맞춰서 입잖아요. 그게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한 7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한 7, 80만 합니다. 예. 예. 등산복. 그 패딩, 바지도 있고 플리스도 있고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춥다고 하면서 영화 내용에 보면은 너무나 10몇 도로 떨어져 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옆에 텐트 스님한테 미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히말라야 원정용 K2 갈 때나 쓰는 스노우 피크 동계용 그 침낭을 다 하나씩 예. 배급을 받았어요. 거기다 날진 뭐 2리터짜리 해가지고 또 모시기도 하고, 거기서 보온용으로도 하고, 히말라야보다 그 천막 안, 그리고 천막 안에서 다 텐트 안, 네. 그리고 스노우 피크 동계용 그 다운 슬리믹백 안이 더 추웠겠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대중을 호도했다라는 것, 왜곡하는 영화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처음부터가 사기꾼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안 찍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본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수행을 하고 그 거룩한 수행의 아홉 스님의 정점에 자승 스님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요. 모든 힘은 자승 스님한테, 모든 미덕은, 모든 덕화는 자승 스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벽한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 스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냉장고에 뭐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사실은 일종씩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운동기구가 있어도 우리가 뭐 운동기구 안 쓴다고 한 적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은 어떤 스님의 논리가 좀 약간 무력화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스님들이 일종씩만 한다고 하면서 무문관이었다면 예. 불가사리처럼 그 쇠떼기를 한 몇백 킬로 되는 쇠떼기를 다 먹었을 리는 없잖아요. 먹었으면 그것도 일종씩에 어긋나는 거고. 그럼 중간에 문을 어쨌든 문을 몇 번 적어도 열었다는 거네요, 그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열었다라는 거죠. 한 번 열었다. 그러면 머리는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그러면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스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승 스님 운전해주는 그 총무원에 있을 때부터 운전해 주시는 처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우연찮게 조계사 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왔길래 어쩐 일로 왔어? 이랬더니 뭐 머뭇거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방문했던 곳을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탁도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 예. 옷 한 벌로 지낸 건 아니네요, 그죠? 예. 만약에 그러면 그랬다면은 드라이 클리닝 하는 동안에는 옷 다 벗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예. 뭐 침낭이 워낙 좋으니까. 예. 그 안에 근데 이제 들어가 있었겠죠. 일단은 예. 본인들은 한 벌로 살겠다고 하고 그것도 씻지도 않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세탁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세수는 좀 뭐 하기로 했다고는 합니다. 삭발하고. 그런데 제가 그 시무스님을 또 찬탄하는 부분이 나와요. 시무스님이 매일같이 30분 이상씩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매의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 히말라야 향이 나는 바디워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바디워셔. 예. 예.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세수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그런 세제 같은 걸로 자기들은 안 씻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제가 직접 보지 않은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갈 만하고 적어도 그분들이 불가사리가 아니고 그런 소화력이 없다면 쇠붙이를 소화할 만한 소화력이 없다면 무문관은 아니었다. 그렇죠. 무문관 자체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네. 스님이 얘기한 그 옷 세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에 운동기구나 냉장고 없어진 거 이런 예, 것들을 예.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한 규칙을 어겼으니까 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약속을 지켜서 그리고 허법부에서 조사를 해야죠. 예, 이제 그러니까 청규를 아니 그냥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그 조용히 정단을 떠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대중들의 그런 마음들을 자기들의 결사 정신을 거저 떠받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인터뷰와 그리고 맞습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또 그 종단의 그 방송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또 내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월 선언에 하는 행위는 CCTV를 설치하고 영화를 찍기 위한 한 장르에 불과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것만 골라서 내보낸 영화에 거죠. 넣고 예.
그것이 노출이 됐는데 그 예. 내용 중에 하나가 냉장고도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전자레인지도 있었고, 전자레인지도 있었고 불교 한방병원에 보약도 있었고, 보약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운동기구도 있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예. 다만 옷도 세탁도 하고 예, 예, 예. 다만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는 것만 그냥 진짜다. 예, 예. 아.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쇼라고 지금 한다.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쇼는 그냥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재미만 주는데 이거는 그것으로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사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게 가가지고 스님 저 왔다 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서 예. 밖에서. 예, 밖에서. 예, 그렇죠. 예. 예. 안에서는 CCTV로 그걸 다 보고 있고. 보고 있었고 예, 있었고 그 체크를 한 진우 거죠. 스님의 이제까지 말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제적감이다 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혹시 9 스님 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실 분들은 반박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예, 예. 명진 TV에 나와가지고 반론 내지는 반박 저희는 예, 뭐 언제든지 반론 반박 할수 있겠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웃기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느 거기에 참여했던 어느 스님은 예. 자기 방에다가 그 결사 끝나고 머리 기르고 사진 찍은 결사 9명의 결사체를 큰 사진으로 확대해 가지고 딱 걸어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이 그것이 유선이냐 아니면 그게 뭐냐 도대체 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도 내가 들어봤어요.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자기들의 우리 이제 매하다고 하잖아요.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제가 이거는 뭐 감독이 아니어서 조금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그 영화에는 그 도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안에 모든 것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CCTV인데 CCTV는 이제 천정 쪽에 달려 있으니까 앵글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적어도 한 2차례, 3차례 정도가 줌아웃, 줌아웃이 줌인, 줌아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촬영의 당사자라고 한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도림 스님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가 본인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리모컨도 없어요. 그럼 촬영 기사가 들어가서 찍었다 그런 얘기. 그런 의심도 저는 좀 듭니다. 전문적인 어쨌든 전문적인 뭐, 그거는 예. 근데 저는 제 의심이고 그거를 뭐 본인들이 트리밍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쭉 나왔다 이랬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그걸 하려면은 그렇게 줌아웃을 하려면 저렇게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각대가. 예. 삼각대가 또 반대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찍고 저쪽에서도 찍고 그랬다. 예. 그러면은 그게 좀, 촬영하던 사람들도 혹시나 들어간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그 9 스님들이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때도 예.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위한 이제 이벤트 수행이라기보다는 정말 잘 포장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제 이벤트였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해도 이벤트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극. 사기극. 예. 예, 저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예.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분들이 준비물을 이렇게 좀 기사화된 게 있어요. 예. 그 준비물이 뭐 있냐면은 효자손. 효자손. 네, 효자손하고 예. 그다음에 참빗. 참빛. 그러니까 이제 가려우면은 이게 등을 긁겠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끼르면은 참빗으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안 감으니까 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참빗으로 빗겠다 했는데 그 고행을 단단히 하겠다고 먹은 사람들이 효자손도 필요하고 이 참빗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뭐 그 사람들의 고불문 이런 거 보면은 막 이 자리에서 뭐 죽을지라도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너무 그 한가하고 좀 느슨하다.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부처님 제자들이 그 수행하러 막 죽을 각오로 들어갈 때 어떻게 효자손하고 참빗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참 빚을 갚으려고 돈 모금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또 이 스님이 또 그냥 또 끝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좀 황당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도들이 와서 스님이 말한 것처럼 뭐 그 호랑나비도 부르고 뭐 찬송가도 참불가도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쭉 줄 서가지고 아무 예수님 힘내세요. 또 아무 예수님 뭐 파이팅 한단 말이야. 예. 이건 뭐 이 아홉 스님들을 뭐 권투장 링에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수행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파이팅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무슨 뭐 저 권투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 거지. 그게 수행자들을 그 이렇게 시봉하거나 그 예. 응원하는 그 태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희한한 수행 가품을 만들었고 희한한 수행 가품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참 이건 뭐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참여할 일밖에 없는데 저도 3번 정도 갔습니다. 아 가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동대에서 동원됐기 때문에 아,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야,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진짜 그분들이 큰 스님 같아요. 큰 스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밤새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한테 이렇게까지 우리가 와 있는데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스님들이 큰 스님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기꾼들이 하면은 내 자신도 사기꾼에 그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야 이건 나 이제 여기는 오면 조금 진짜 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 그 9 스님들은 스님을 만들고 그동안에 1000몇백 년 동안 선방에 앉아있고 지금도 몇천 명이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있던 선방 수자들은 다 땡중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 예. 상월선원 저 천막안에 있는 스님들만 오로지 올곧게 잘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고 온돌 들어오는데 앉아있는 스님들은 다 땡중들인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고 근절돼야 될 수행 방법이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원명 스님이나 일감 스님이나 또 조계사 부주주였던 원명 스님이나 해일 스님이 그렇게 발언을 해요. 아니 그 스님들만 찬탄하는 게 아니고 그 절에 다른 절에 선방에 살던 모든 수행자들을 다 땡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글쎄 뭐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잖아요. 아 다른 절에 있는 스님들은 땡중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발언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수행 방법, 다른 수행 방법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됐던. 예.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수행을 한 거예요? 간화선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간화선을 하고 있는 다른 제방의 수자 스님들을 비난했다고 하면은 다른 수행법을 한 거예요? CCTV 보면서 촬영을 잘 하셨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다큐를 이게 만들기 위한 소도구였네요. 그러니까. 예. 상월 결사라고 하는 그런 수행의 그 어떤 장르를 사기극으로 만들어서 그걸 미화시킨 그런 영화다. 그렇게 평가하나요? 세간에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상월 정신. 아까 이제 그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화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상월 정신이 뭔지 모르겠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걸로 알고 그리고 그 정신을 위해서 이번에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내는 인도도 가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이라는 것 같은데요? 벌써 올랐나요? 1000만 원일 겁니다. 1000만 원이요? 1000불 안 해요. 1000불은 100만 원입니다. 아직 14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만불인데. 이거 1000불 나요? 아재 이거 잘 안 통하네. 그래서 이게 수행을 빙자한 어떤 사기 쇼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사기 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계종을 1인 체제하로 만들기 위한 자승 스님을 자승을 조계종의 최고의 그 수행의 아이콘 그리고 정점에 이제 우리 종도들이 따라야 될 수행의 모델로 만들기 위한 저는 그 픽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작된 영화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예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이게 맥혀요. 예. 그러나 이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저 산중에
고고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세간 사람들이나 여러 수행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해서 예. 알게 되고 그 스님한테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찾아뵙고 그러는 거죠. 과거에 뭐 법정 스님 같은 경우 산골에 그렇게 있어도 많은 예. 분들이 이게 찾아가서 스님 안부도 묻고 가르침도 받고 또 글도 또 교환하고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것은 쇼로 가장해서 아닌 것을 기다고 찾고 해 본들 그것이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스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아홉 스님도 그렇고 큰 스님의 아멘도 그렇고 이거를 종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보제로 뿌리고 있습니다. 겁나게 교재로. 훌륭해. 겁나게 훌륭해. 예. 그러니까 거의 교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과서잖아요.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본인들의 그냥 추억거리 내지는 그냥 뭐 몇 사람들 본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냥 말 그대로 쇼로 엔터테인으로 그냥 재미난 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종립학교에 교보제로 해서 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스님 그 상월결사 그 무문관 수행을 한다고 안에 들어갔던 이제 스님들이 모두 9분이라고 하셨는데 자승 스님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어떤 종단에서 어떤 직책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뭐 신도들 지금-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 예, 어떤 제일 스님인지, 예. 뭐 대단하신 분 중에 제일 이제 거기서 직액을 맡았던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호산 스님이시잖아요. 호산 호산 스님 스님, 지금 예. 총무부장 했잖아요. 권력의 최핵심. 총무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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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심우 스님 종회의원, 도림 종회의원. 그리고 또 진각 스님도 종회의원. 예. 다들 그렇게 뭐 그 상월 결사에 안에 들어갔던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외호 대중으로 있었던 해일 스님, 원명 스님. 예. 원명 스님은 지금 그 몇백억의 예산을 다루는 불교문화 사업단의 단장으로 갔고, 예. 그죠? 이제 그렇고 해일 스님은 지금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부터 지금 종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무슨 위원장을 거의 다 맡고 있고 해일 스님. 예. 그저 또 도감이셨던 지금 그 봉은사 원명 스님은 지금 몇만 개째 봉은사 그 주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명진 스님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예? 그런 걸 보면 상월 자체가 상월 결사만 쭉 빼면 조계종에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뭐 종단 권력의 권력의 핵심에 다 있어요. 핵심이네요, 예, 그거. 예. 맞습니다. 예. 상월결사 수행 아니면은 상월결사 걷기순례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예. 조계종은 뭐 수행자들도 없고 뭐 수행 집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루 걸면은 뭐 다 대서특필하고 그 다음에 뭐 세미나 해가지고 이런 정신이 어떻다고 막 또 추앙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이렇게 뭐 수행했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선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고 이런 식으로 영화 만들고 이런 경우는 2600년 불교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불교라는 종교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제 수행하고 자기들이 뭐 이런다라는 것을 저렇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종단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제가 아는 스님 중에 들더라고요. 한 분이 이번에 백장암에 왔는데 해인사에서 백장암 가지고 걸어왔대요. 이게 걸어다니는 스님이거든. 예. 예. 이 스님은 그냥 걷는 것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생활이에요. 뭐 그 사람을 뭐 그 걷는 게 위대하면은 그 스님이 추적해가지고 그 스님이 대단한 그렇죠. 스님으로 만들어야지. 예. 근데 그거 하루에 20km 뭐 25km 걸어가지고 그것이 뭐 대단하고 그것이 불교 적응이 뭐가 되는지 결국에는 자기들이 보니까 그 여행사에서 텐트도 쳐주고 그다음에 밥도 주고 그냥 자기는 떨레떨레 걷다가 가서 그냥 텐트 쳐주는 거에 자면 되는 거예요. 또 밥 주면 먹고 그게 또 뭐가 먹고. 대단하다고 예. 지금 그것을 갖다가 무슨 상월결사 무슨 정신을 계승하고 무슨 뭐 불교 중흥을 일으키고 택도 없는 짓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호단 자원봉사단들이
동대 법인 식구들하고 총무처 직원들도 갔어요. 근데 그걸 출장을 끊어서 갔어요. 출장으로. 예. 아, 강의 교수들은 뭐 강의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언론에 참가를 하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대학원에서 징계 위원회를 꾸린다고 그 교수들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이제 그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서 제가 또 거기를 출두해야 되는데 두 교수님이에요. 윤재훈 교수하고 김영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21일 동안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수업을 빼고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계 언론에도 나오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학기 초에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낸 강의 계획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총장 좀 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지금 뭐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두 분이 저한테 이제 사과 정정 방송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보도 정정을 해달라고 그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이번에 총장 선거에 안 나오신다 그러면 제가 그날로 그 확인된 날로 제가 참여를 하고 이거 내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총장 후보로 안 나온다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총장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 그 소문이 그 사실이 될 확률이 많네요. 예, 뭐 어쩌라고라고 하는 시까지도 썼잖아요. 어쩌라고가 뭔지 모르시죠? 몰라요. 그 화두가 자승 스님이 그 상월선언에서 칠판에다가 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어쩌라고 이게 그게 화두가 돼서 시집을 내신 분이 윤재훈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시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나보다 뭐 어쩌라고? 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지금 상월 결사의 문제점들이 이 자승 스님을 위시로 한 이 사람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그 큰 불교계의 큰 혁신적인 수행법인 것 마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교중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떠드는 데는 불교신문, 법보신문 그리고 BTN, BBS 지금 몇백일 동안 탄압을 받아서 자승 스님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했다 탄압받아서 없어진 불교계 언론들은 다 빼고 자승 스님한테 선소하전 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던 이 불교계 언론들에서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그 첩보에 의하면 박기련 씨가 동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불교 방송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문화진흥재단을 박살을 내고 지금 불교문화진흥재단이 굉장히 큰 불교 방송에 큰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뒷조사를 해가지고 박살을 낸 다음에 통합해서 윤석열 정부 때 불교 종편을 만드는 게 불교 종편요. 예, 그 지금 자승 스님의 큰 그림이랍니다. 그러게 되면 말 그대로 이번에 우리가 상월선언의 9스님의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듯이 불교계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면 그것도 박기련 총장이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하면 이제 종편을 만약에 따온다. 그래서 종편을 불교 종편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언론 통폐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거는 절대 안 보여주겠죠. 그런 불교 종편을 만약에 그 구상대로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교 신자들 불교계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정치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권도 이제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이제 포부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언론을 장악을 하는 아니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진우 스님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 저는 그걸 바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고춧가루를 먼저 확 뿌리라고 그래야지. 이제 그 만약에 박기련 씨가 그쪽으로 가서 사무총장을 놓고 그쪽으로 가서 작업을 한다면 제 얘기가 첫 번째 들어맞는 것이고 온 국민이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 종편이 돼가지고 꼭 대통령 후보자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후보자들 무슨 뭐 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로비를 할 창구로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25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뭐
불교계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려 대회 덕분이다. 그렇죠. 네, 승려 대회 맞습니다. 때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하는 여론을 불교계 내에서 쫙 모아서 그 힘이 결국 마지막에 작용을 해서 25만 표로 윤석열이 이겼다. 그래서 지금 불교계 내에서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다. 예. 창업 공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의도된 승려대회였다. 그렇게 지금 내다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게요. 그냥 승려대회로 이렇게 쭉 그 정청래 의원 그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예,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봉이 김선달은 같은. 자승스님이죠. 왜냐하면 봉이 김선달은 물이라도 떠갔지. 자승스님은 라벨가리만 했잖아요. 그 더한데 하여튼. 라벨만 바꿔치기했죠. 예, 예, 함노수라고 예. 예, 그 자승스님의 정청래의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만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산 뒤에 갔다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주춧돌에 앉았는데 앉았다. 폐사지 예. 주춧돌에 예. 앉은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자승 스님 상자인 탄탄 스님이라고 불교 중앙 박물관장이었던 스님하고 그때 이제 문화부장했던 성공 스님이 너무나 자괴감이 든다, 비참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 불교 문화재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의 불교 문화재에 대한 불교에 대한 폄훼인 것처럼 계속 이제 그걸 때리잖아요. 그럼 문화재청 사퇴하라. 문화재청장 사퇴하라. 예. 근데 이제 그 YT 그 연합 뉴스에 양정우 기자의 그 기사에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그저 1200년 된 그 속초 쪽의 사지에 그 총무원장이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일 때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거기 주춧돌 위에서 딱 올라가지고 브리핑을 받는 위에 장면이 올라가서 있어요. 예. 그래서 그저 자승 총무원장도 주춧돌 위에 그 역사적인 유물 발굴지거든요. 발굴지는 그냥 일반인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발굴지에 주춧돌 위에서 사진 찍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불교신문에서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그럴까봐 그 돌을 주위에 있는 돌을 사지 밖에 돌을 옮겨다가 놔서 그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굴지 훼손이죠. 발굴지 훼손. 그러겠네. 그렇죠. 그건 더 큰 범죄예요. 근데 그거를 교계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해명이라고 그걸 써놨어요. 해명을 하는 건지 더 속으로 엿을 아니 먹이는 그러니까 건지 잘 저는 모르겠네요. 그것을 얘기한 그 자리에 같이 참가를 했던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말 그대로 사지 밖에 돌을 갖다가 옮겨놔가지고 각도가 잘 나오게 찍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다 고발해야죠. 사진빨 잘 나오게 그렇게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은 불교 문화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지 발굴했던 불교 문화재 연구소 모든 사람들은 고발당해야 되고 그거를 그대로 실행한 총무원장도 문화재 훼손으로 시비를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네요. 예,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죠. 인도에 사과머니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내로남불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화정수 님께서 얘기했던 문화재 청장을 흔듭니다. 이건 문화재 청장이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동국대 교수로 있던 동국대 박물관장을 하던 분이 첫 번째 문화재청장 최영천 교수가 문화재청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 윤석열 정부. 예. 그걸 보면 그냥 인사에 그냥 관대를 한 이루어진 게 거네요. 아니죠. 영향을 주고. 예. 했을 거라는 게 보이죠. 예. 분명히 그게 그냥은 안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진우 스님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딸려가는 느낌이 좀 들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징계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우 예. 스님이 이제 추측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빠져나가시려고. 스님 그런 식으로 선방 들어가신다고 저 사람들에게 스님이 지은 그 괘씸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아니 이제 제가 요 말은 아마 또 굉장히 또 저분들이 참작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그 무문관 수행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던 이제 홍보를 하던 상월결사의 본 모습, 본질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현재의 자승 그 사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정권을 휘두르고 권력의 어떤 최상층에서 종단을 망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문스러운 게 여기 오늘 나오신 세 분 스님은 어쨌든 뭐 이 그 법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계종의 좀 중진급 스님이신데 그래도 조계종의 원로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장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예전에는 이 원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뭐 종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른 소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가셨는지 그런 이제 뭐 말씀을 하거나 죽비를 내리치거나 이런 분들이 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저희 뭐 명진 스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 힘겹게 그런 역할을 좀 해오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가지고요. 과거에 제가 그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서 예. 한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족발 정치죠. 족발 정치. 예. 먹잘 것도 없는 족발을 하나 던져주면 그는 물고 열심히 다니다가 또는 그것도 부족하면 개껌을 딱 던져요. 그럼 개껌을 또 물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물질적으로 좀 해소를 좀 해주고 뇌물 공세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약점을 딱 들어 쥐고 옴짝달싹 못하게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사권에 관여를 해서 심지어는 교구 본사의 말사 주식까지도 누구 좀 어디 절 줘라 누구 어디 좀 절 줘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복들을 쉽게 말하면은 주지로 내정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치하는 우리 불교 1700년 역사에 이런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이것은 교구 본사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예. 지금 불만은 자꾸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해서 불만은 자꾸 이 얘기를 하긴 예.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불만 뒷북이나 치고 이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과연 우리가 불교 중흥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되고 저분들이 국내에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 인도에 또 순례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낼 거 보고 국가망신 또는 불교망신을 또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교계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모든 종도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침묵한 사람들이 이제 다수인데 이거를 좀 새롭게 이 비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실천적인 대안이나 방향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제가 계속 고민했던 예. 부분이거든요. 어떤 스님들이 그리고 이제 저랑 친한 이제 제가자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계종 지금 완전히 난파는 난파선인데 이걸 고쳐서 어떻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님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난 분들 때문에 이 조계종 이 부처님의 한국 불교 1700년 된 이 장자종단인 조계종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방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지금은 SNS나 이렇게 언론이 통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갈 수 있고 신도들을 만나갈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이용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이번에 문자 몇 개 보내고도 엄청나게 많은 응원을 받고 또 격려도 이렇게 어른 스님들한테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가 교류만 된다면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옳은 얘기를 하는 스님이 저기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서로 공유만 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짓을 벌리고 있어요라는 거를 알려내면 그 사람들의 힘이 빠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붙는 힘들이 구심력이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어른 스님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윤석열이의 검찰 정치와 자승당의 호법부 정치가 저는 이 평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에 자승 스님이 서의원 체제 밑에서 규정부장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또 제가 또 참여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2012년도에 어떤 한 원로원 스님을 그 조사를 하러 갔어요. 원로원 후보 스님을. 근데 진짜 악랄하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게 1970년도에 찍었던 흑백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증거물로. 그 스님이 어디에 가서 어떤 보살님하고 속복을 입고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서의원 스님이 준 제보 사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검찰 어디 몇 층의 캐비넷에 모든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권뿐만이 아니고 약점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적당히 이용을 해서 큰 목소리를 못 내게 또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거나 아니면 저처럼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냥 머리 한번 벅벅 걸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주축이 될 때 저는 조계종으로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우리 도반 스님들 그리고 선배 스님들 중에 엄청나게 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조계종이 아예 이쪽에 쳐다보면은 신심 떨어진다고 안 쳐다보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모셔다가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는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저도 많은 부역자로서 허물이 많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저도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또 두 분 선배 스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잘 사는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스님들을 우리가 계속 이러이러하게 저 사람들한테 우리 조계종을 이렇게 큰 유산인 삼보정제를 저 사람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허정 스님 한번 소변이 많이 마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스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정도로다가 지금 소변이 많이 마렵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신월 소변을 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소변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허정 스님 말씀부터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갔다 오셔. 아이고 롯데사가 있으셨는데 그거를 그냥 참으셨어요. 말을 끊으시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곧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막 자 워낙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어쨌든 뭐 이야기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종단을 개혁하기 위한 힘들을 모아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정 스님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허정 스님이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또 간단합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라는 문제로 귀결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럼 제도를 누가 바꿀 것이냐 이렇게 이제 빙빙 도는데 사실 우리 비구니회 그러니까 비구가 6,000명이고 비구니가 6,000명인데 비구니 회가 이미 직선제를 통해서 비구니 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직선제를 해서 직선제 비구니 회장을 뽑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정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비구니 회장이 선출되고 비구니 회장은 각 부서장을 임명해 가지고 비구니회가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비군의회는 하는데 왜 비구들은 못 하느냐. 이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싶고 그렇게 직선제를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종단을 구성하는 2분의 1 그 승가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딴 얘기 뭐 돈 얘기 무슨 뭐 이것은 승가에 적법한 뭐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이미 비구니 승가가 하고 있으니까 이 비구니 승가가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 받아 가지고 우리도 직선제를 빨리 그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희망이라고 보고요. 이 개개인들에게 왜 원로 스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그 선배 스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목놓아로 봐도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안 되고 우리만 지치거든요. 그래서 좀 해보니까 이렇게 뭐 현대 문명의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것을 비군의회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아까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하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스님들 여러분 세 분 모시고 귀한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인터뷰 대담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지나가지고 뭐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시작이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세 분 스님 나오셔가지고 명진 TV라는 요 작은 플랫폼을 통해서 그 불교 신도들에게 그리고 불자들에게 또 동료 스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방향과 어떤 개혁에 대한 어떤 방향과 말씀들을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 뭐 마무리한 김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들을 요거는 꼭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오늘 이제 맏형님이시니까 우리 도정 스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조계종 직선제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번 해보자고 하는 중에 적광 스님이 종단의 승려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네. 그때 많은 것이 좀 바꿔지리라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다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씨가 봉은사 앞에 대로에서 승려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또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조계종의 승려들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겠다.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또 폭력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를 벌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잔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종단이 물론 그 박정규 씨가 11월 1일부로 복직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폭행은 폭행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호법부의 조사도 한 승려에 대한 그 조사만 이루어졌지 나머지 승려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사회에 주는 종교의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다고 싶어서 먼저 그 승려 폭행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호법부가 조사를 착수해서 그것이 잘 밝혀지고 나면 종단이 거기에 대한 사과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 종단 승려들에게 뭔가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청원서도 좀 만들고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그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라는 촉구 서한도 좀 만들고 그래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비록 박정규 씨가 복직이 되긴 됐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고 이미 사건이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해서
종단도 사과를 하고 당사자도 처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총무원장이 이 얘기하는 소통하고 뭐 종도들과 함께 논의해서 뭔가 종단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저런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만간에 그 설문조사도 하고 국민청원도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종단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라는 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조계종 스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대처를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그렇죠. 서명운동도 좀 진행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 독려도 좀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종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밖으로 끌고 나와서 국민청원도 하고 심지어는 뭐 검찰청에 아직 기소도 하지 않고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식 방문을 하든가 그래서 촉구 서명도 받고 좀 있으면은 뭐 봉은사에서 그 무슨 뭐 걷기 쇼를 또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던데 그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 집회 참가했던 분들이 다 사과를 받고 물러나고 평화로운 뭐 행진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물리적인 또 충돌도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앞으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종단이 어떻게 할 하는가를 보고 저희들도 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허정 스님 뭐 마무리하시면서 또 마무리. 예. 적광 스님 폭행을 해서 그 동영상이 리얼하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재판을 통해서 뭐 빨간 장갑을 끼고 뭐 어디를 몇 대를 패고 어디를 뭐 해가지고 적광 스님 그 멍든 그 다리 뭐 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때도 종단은 그것은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신체적 접촉. 예. 넘어가면서 적광 스님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종회의원도 되고 지금 본사 주지도 되고 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징계받지 않음으로써 폭행을 해도 뭐 괜찮은데 뭐 별거 없네 이런 의식들이 지금 스님들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봉은사 앞에서 박정규 종무원을 폭행한 두 스님도 호법부에서 뭐 징계도 하지 않고 뭐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지금 조사가 늦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새로운 총무원장이 되신 진우 스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 때 물으니까 그냥 뭐 우연한 신체적인 접촉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폭력의 심각성, 이 승려의 폭력이 얼마나 비불교적인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우 스님이 소통을 강조하고 자승 스님이 불교 중흥을 그렇게 외친다면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소통, 불교 중흥은 뻥이다, 가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지금 우리 스님들이 모여서 같이 집단적으로든 바라는 것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리고 자승 스님 정말 불교 중흥이 뭡니까? 승려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자승 스님은 그 봉은사 해주고 그리고 진우 스님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총무원장이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소통을 외치고 불교 중흥을 외친다?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스님들은 지금 이 문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사과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거든요.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조계종 노조에서 스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조계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많은 스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은 그런 의사를 꼭 밝히셔가지고 이 종도의 힘으로 대중의 힘으로 총무원장이나 자승 스님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진우 스님 오늘도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이제 흥분하시고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진우 스님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던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봉은사 스님 그리고 자승 스님 권속들 그러니까 상자들에 의한 폭력 행위가 지금 자승 세력 그리고 지금 현 조계종 총무원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를 바로 잡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발을 띄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걸 못 본 척하고 그리고 이거를 즐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맑은 기운을 갖고 계신 스님들이라면 저는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승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출가자로서는 창피함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참회의 마음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인 총무원장이 그리고 우리 종단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어지고 그것을 요구해야 된 정도로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정 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우리의 결의가 모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해보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스님들께 의견을 여쭐 때니까 스님들께서도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다 더 조계종이 건전하고 맑은 정신을 갖고 푸른 눈을 갖고 계신 청정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고자 싶은 거는 종단에는 여러 기구가 있어요. 예. 인권위원회도 있고 또 불교 사회 노동위원회도 있고 이런저런 기관 화쟁위원회도 있고 이런저런 기관이 있는데 아무 역할을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조직에서 나서서 좀 중재도 좀 하고 저희들이 그 전에 총무원장 면담 요청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화쟁위원장 전화번호를 물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해도 답변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들 아몰랑으로 지금 일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주는 것이 오히려 불교 인구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제안하는데 누군가 화쟁위원회나 또는 뭐 백년 대계본부나 누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종단과의 어떤 얘기를 하고 과급적이면 사과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봉은사 주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봉은사 주지가 사퇴를 좀 하고 총무원장은 사과를 좀 하고 그래서 박정규 그 노조위원회 어떤 복직이 지금 된 마당에 복직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구린내가 나고 뭔가 약간 어떻게 좀 그 집회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일정 부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폭력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종단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교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를 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세 분 스님들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종단의 중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분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조계종의 어떤 적폐청산이나 종단 개혁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적 과제를 가지고 현재의 어떤 사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저희 이제 시청자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돼 가지고 명진 TV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불교의 진정한 중흥, 자승이 이야기하는 그런 중흥이 아니라 정말 이 종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중흥의 계기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명진 스님이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세 분 스님 만나고 이렇게 대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진 TV는 명진 한 명의 채널이나 방송이 아니다. 이름은 명진 TV지만은 앞으로 이 명진 TV에는 불교의 어떤 개혁을 원하는 또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나 통일을 원하는 이런 분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평화의 길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오늘 이제 세 분 스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것이 바로 명진 TV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님들 모시고 조계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스님 세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스님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스님을 저희도 좀 알아보고 또 스님들이 추천해 주시면은 명진 TV라는 이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